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는 순간 미국은 미사일도 전투기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반도체 생산도 멈추고 전기차 공장도 셧다운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직접 11조 원을 들고 한국의 어떤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삼성도 현대도 아닌 울산에 본사를 둔 재련 회사였거든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회사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총알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금속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자원 전쟁이죠. 히토류라는 금속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 전기차, 미사일, 드론에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소재거든요. 문제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가 중국 손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2025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막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안티모니, 게르마늄, 갈륨 같은 핵심 광물 수출이 제한되니까 일본 제조업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미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이 급하게 찾아낸 해법이 바로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울산 온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단순히 아연이나 鉛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안티모니, 게르마늄, 인듐 같은 전략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금속들을 뽑아낸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감수하면서 히토류를 생산하는데 고려아연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이게 미국 눈에 띈 거죠. 2025년 12월 15일 고려아연이 폭탄 발표를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11조 원 규모의 재련소를 짓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해외 공장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고려아연은 겨우 9,900억 원만 내면 되는 구조였어요. 나머지 7조 원은 미국 정부와 JP모건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을 때도 보조금만 받았지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갖진 않았거든요. 근데 고려아연한테는 미국 정부가 우리가 당신 회사 주식 10%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고려아연 없이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의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크루서블 메탈이라는 재련소를 짓는 건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별로 완공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매년 아연 30만 톤, 납 5만 톤, 구리 3만 5천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희소금속 5,100톤이에요. 안티모니는 탄약 제조에 필수적이고 게르마늄은 적외선 센서와 야간 투시경에 들어가고 인듐은 터치스크린과 태양광 패널에 쓰이거든요.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SNS에 미국의 큰 승리라고 직접 올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이거든요. 영풍이라는 회사와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손잡고 고려아연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 했습니다. 영풍 측과 MBK 측이 지분 44%를 갖고 있었고 현재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32%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숫자만 보면 영풍 측이 유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10% 지분을 갖게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영풍 측에서 당연히 반발했어요. 이건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구조라면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거든요. 2025년 12월 24일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법원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거였죠. 한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했거든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모두 지지하는 프로젝트를 법원이 막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습식 재련 기술입니다. 보푼 금속을 뽑아내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이는 건식 재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와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환경오염을 감수했기 때문이에요.
고려아연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화학적 용액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금속을 분리해내는 거죠. 환경오염이 훨씬 적고 순도도 높은 금속을 얻을 수 있어요. 회수율도 놀랍습니다. 고려아연은 원광석에서 유가금속을 99%까지 뽑아내거든요. 보통 회사들이 80%에서 90% 정도인데 고려아연은 거의 100% 가깝게 회수하는 겁니다. 퓨머 공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른 재련소에서 폐기물로 버리는 부산물들을 고려아연은 다시 재련해서 희소금속을 뽑아냅니다. 아연 재련하다가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인듐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고려아연은 세계 1위 은 생산 기업이에요. 연간 2,000톤 정도의 은을 생산하는데 이게 전 세계 은 수요의 5에서 6%를 차지합니다. 2025년 들어서 은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트로이 온스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고려아연 입장에선 같은 양을 생산해도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가 된 거예요. 2025년 3분기까지 은 매출만 2조 3천억 원이 넘었는데 이게 2024년 전체 은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은 하나만으로도 연간 3조 원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전략 광물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안티모니는 연간 3,600톤 정도 생산하는데 탄약과 총알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납에 안티모니를 합금하면 강도가 높아져서 탄판 정확도가 올라가거든요.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가격이 폭등했는데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걸 생산할 수 있어요. 비스무트는 연간 1,000톤 정도 생산하는데 원자력 발전과 반도체 제조에 쓰입니다. 인듐은 연간 150톤을 생산하는데 이게 전 세계 수요의 11%나 돼요. 특히 미국이 수입하는 인듐의 30% 가까이가 고려아연에서 나옵니다. 게르마늄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에요. 록히드 마틴과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려아연이 어떻게 이런 회사가 됐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1974년 8월 1일에 고려아연이 설립됐습니다. 창업주는 최기호라는 분인데 이미 영풍기업사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업자로 장병이라는 분이 함께했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 정도 했습니다. 하루 1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극빈국을 막 벗어난 시기였던 거예요. 세계법인 보고서에도 한국은 지하자원이 없어서 원자재를 전부 수입해야 하니 경쟁력이 없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최기호 창업주는 진정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이 필수다라는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마침 1970년대 들어서 정부 정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면서 기회가 왔죠. 정말 놀라운 건 최기호 창업주가 세 아들에게 했던 교육이에요. 큰아들한테는 경영학을 전공하라, 둘째한테는 금속공학을 전공하라, 셋째한테는 자원공학을 전공하라 애고했거든요. 재련 사업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세 아들이 다 아버지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큰아들 최창걸은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MBA를 받았어요. 둘째 최창형은 금속공학 박사가 됐고 셋째 최창근은 자원공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셋 다 회사에 들어와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했죠. 큰아들이 돈을 구해와서 공장을 짓고 둘째가 기술을 개발해서 공장을 돌리고 셋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원료를 구해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큰아들 최창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금 조달이었어요. 국내에서는 돈을 빌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사나 IFC라는 기관에 찾아갔죠. IFC는 처음에 7천만 달러는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최창걸이 5천만 달러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4,500만 달러의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턴키 방식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통으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부품마다 따로 계약했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지만 돈을 크게 절약했고 재련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든 걸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 최창형은 기술 개발에 올인했습니다. 스스로를 금속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술에 미쳐 있었어요. 1993년에 DRS 공법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는데 아연, 납, 동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재련하는 기술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TSL 공법을 개발했는데 이게 환경 문제를 해결한 신기술이었어요. 아연을 재련하고 나면 슬러지라는 찌꺼기가 남는데 전 세계 재련소들이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골치였거든요. 고려아연은 이 슬러지를 90% 이상 재처리해서 시멘트 원료로 팔 수 있는 자원으로 바꿨습니다. 쓰레기를 돈으로 바꾼 거예요. 셋째 최창근은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광산을 확보했어요.
여권에 30개가 넘는 나라의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잠비아, 콩고, 페루, 몽골, 인도네시아 같은 험한 지역의 광산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죠. 파상풍 주사 맞아가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덕분에 고려아연 공장은 가동률 100%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영풍과의 관계도 짚어봐야 합니다. 원래 최기호 창업주와 장병희 창업주가 함께 영풍기업사를 운영했거든요. 고려아연이 설립될 때도 두 집안이 함께했고 서로 지분을 교차로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은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 씨 가문이, 영풍은 장 씨 가문이 각각 맡은 거죠. 50년 가까이 잘 지내다가 2024년 9월에 문제가 터졌어요.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 한 겁니다. 공개 매수가 시작됐고 고려아연도 맞대응했습니다. 주가가 60만 원대에서 순식간에 190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양측이 서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영풍과 MBK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고려아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봤을 수 있어요. PBR이 1배 수준이었거든요. 희소금속 가치를 고려하면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환경 문제로 갈등도 있었어요.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을 오염시켰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MBK 파트너스의 배후에 중국 자본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MBK의 주요 투자자 중에 중국 투자공사가 있거든요. 미국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회사가 중국 자본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고려아연 투자가 더 의미 있는 겁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는 역교거든요. 현재 고려아연의 3세대 회장인 최윤범은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가 첫 번째 축이에요. 호주에서 그린 수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태양광, 풍력 발전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이 두 번째 축인데 미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페달포인트라는 자회사가 전자 폐기물 리사이클링 회사들을 계속 인수했거든요. 폐휴대폰, 폐컴퓨터, 폐전기차에서 희소금속을 뽑아내는 겁니다. 2차 전지 소재가 세 번째 축인데 니켈 재련소를 짓고 있어요. 2026년에 완공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겁니다. 최근에는 히토류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에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라는 미국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 회사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히토류를 분리하는 생화학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합작더빈을 만들어서 2027년부터 연간 100톤 규모의 히토류 산화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폐연구자석에서 네오디뮴, 플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를 뽑아내는 거죠.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방산 시스템의 필수적인 소재들이에요. 실적도 눈부십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11조 원을 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겁니다. 영업이익은 8천억 원을 돌파했고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했죠. 특히 귀금속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금과 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면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고려아연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아도 가격 상승만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직원들 처우도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2024년 기준 평균 연봉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금속철강업계 상장사 중에서 최상위권이죠. 더 놀라운 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25년 가까이 한 분기도 빠짐없이 이익을 낸 거예요. 최창영 명예회장이 평소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멈춘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혁신이나 개혁은 좋아하지 않았대요. 판을 확 뒤집는 건 이미 늦은 거라는 겁니다. 대신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한 번에 큰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개혁보다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앞으로 고려아연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재련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사가 됩니다.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현재 10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2030년 목표는 25조 원이에요. 기존 재련 사업에서 13조 원, 신사업에서 12조 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에 니켈 재련소가 완공되면 아연, 납, 니켈의 통합 공정을 가동할 수 있어요.
구리 생산량도 3만 3천 톤에서 5만 톤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AI 산업 발전으로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영풍과 MBK는 계속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거예요. 미국 재련소 건설도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거나 공기가 지연될 수 있어요.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해외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변수가 많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고려아연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 세계가 탈탄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금속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구리가 80kg 들어가고 태양광 패널에는 은이 필수적이고 풍력 터빈에는 히토류가 들어가고 반도체에는 게르마늄이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이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금속들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50년 전 울산 온산의 허벌판에서 시작한 작은 재련소가 이제 미국 정부가 11조 원을 투자하는 전략 파트너가 됐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땀 흘리며 일한 기술력이 오늘날 국가안보 차원의 자산으로 인정받은 거죠. 매일 조금씩 발전하며 103분기 연속 흑자를 만들어낸 결과가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겁니다. 온산 재련소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금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금속들이 전기체가 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태양광 패널이 되고 미사일이 되는 거죠.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낸 순간 전 세계가 대안을 찾았고 그 답 중 하나가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가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영권 분쟁이나 건설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